한국은 치안이 엄청 좋더라. 근데 한국 자전거 도둑이잖아. 자전거만 훔쳐간대.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핸드폰은 다 내버려 두는데 자전거만 훔쳐간다더라. 자전거 타기 힘들다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라이딩 유튜브를 하는 페르시라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자전거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네덜란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하는 자전거 라이딩 유튜브랑 네덜란드 사람들이 타는 자전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덜란드 인구수가 1650만 명인데요. 네덜란드 자전거는 1800만 대예요. 지금 태어난 신생아도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물론 실제로는 자전거를 두세 대 가진 분들이 많은 거긴 하지만요. 심지어 네덜란드는 자전거 면허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나라에서 자전거 교육을 해요. 1km 정도는 다들 버스보다 자전거를 타는 분위기죠. 저는 그 중에서도 유독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매했어요. 후회하냐고요? 전혀요. 저는 지금 자전거 라이딩으로 전 세계를 소개하면서 살고 있는 거려. 저는 이 자전거를 사자마자 알바를 조금 더 해서 유럽 전역을 자전거로 돌아다녔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엄청나게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유럽을 다니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옷차림도 완전 자전거 선수 같고 자전거는 철이라서 훔쳐가면 판매하기가 용이하니까 언제나 긴장된 상태로 여행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유럽 전역은 2번이나 돌아봤고 이제 새로운 곳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독일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는 길에 똑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재환이었는데요. 재환이는 저랑 반대로 한국 전역을 라이딩을 하고 유럽으로 왔다고 했어요. 저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라이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본 글이 생각났거든요. 한국은 노트북도 핸드폰도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만 훔쳐간다는 글이었어요. 정말 비싼 물건도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다 훔쳐간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재환이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미친 듯이 웃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를 많이 훔쳐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고요. 한국 여행 오게 되면 이제 자전거를 훔쳐가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해줬어요. 한국은 자전거로 4박 5일 만에 전국 일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다음 목적지가 결정되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국토 일주를 할 수 있다니 아주 특별한 경험 아니겠어요? 저는 원래 단순한 관광보다는 남들이 잘 안 하는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한국은 도착하기 전부터 친절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끝낼 수 있는 코스였어요. 인터넷으로 글을 보는데 숙박을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물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출발 시간까지 대충 적혀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새로운 자전거와 함께 짐을 싸고 아시아에 또 다른 기회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추가 수화물을 항상 신청해야 하거든요. 이 추가 수화물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자전거의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영국은 섬나라라서 비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자전거가 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여행은 자전거에 대한 보상 때문에 화가 난 감정을 유지한 채로 이루어져서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출국하면서 다른 수화물을 다룰 때부터 중국 항공사는 수화물을 거의 던지듯이 다뤘거든요. 제가 자전거 포장을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자전거를 정말 공들여서 포장해요. 거의 새 자전거를 배송받듯이 말이에요. 제가 놓친 점은 대형 수화물에 대한 추가 비용을 냈으니까 항공사에서 자전거 배송을 신경 써서 해줄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저가 항공사를 믿은 제가 잘못이죠. 여러분, 유럽 저가 항공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짐을 붙이는 위탁 수화물이 있고 7kg 이내인 기내 수화물이 있잖아요. 유럽 저가 항공사 중에는 기내 수화물에도 급을 매기는 곳도 있어요. 단순히 7kg 이내 말고 정말 백팩 하나만 무료이고 백팩보다 더 큰 크기면 돈을 또 부과하는 그런 항공사들요. 저는 이번에 한국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부터 한국인 승무원이 응대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을 이용한 이유는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이랑 같은 마일리지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용했던 건데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수화물을 받아주고 비행기 기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도 무척이나 친절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도착해서 자전거가 다쳤냐 안 다쳤냐였는데요. 자전거는 정말 말짱한 상태로 왔습니다. 저는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송도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어요. 미리 자전거 여행을 위해 알아본 것들이 많았는데요. 출근 시간이 아니면 지하철에 자전거를 끌고 탈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회사원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멀리까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으로도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한강으로 내려갔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아주 깨끗하고 도시의 야경을 보면서 달리는 기분이 황홀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자전거 도로에 똑같이 생긴 자전거들이 많았는데요. 궁금해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꼭 빌린 곳에서 반납할 필요도 없고 전역에 있는 반납대에서 반납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전기 자전거도 있대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국토종주가 끝나면 이용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내일부터 탈 자전거 코스는 인천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633km를 달린다는 633 코스였어요. 이미 송도공원에서부터 잘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봐서 벌써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점이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국토가 거의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풍경을 볼 생각이 벌써 기대가 됐어요. 시작부터 0km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토종주를 할 수 있게끔 잘 조성된 코스에 감동받았답니다. 한국은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기분 좋게 라이딩을 시작하고 나서 더 기대가 되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정말로 깨끗했거든요. 인천에서 시작해서 서울 한강을 타고 광나루공원 자전거 인증센터까지 가는 코스였는데요. 정말 행복했어요. 네덜란드와는 다른 도시 풍경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었거든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잘 정비된 한국의 자전거 도로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깨끗한 길을 따라 라이딩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흠잡을 데 없는 자전거 도로의 광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인도 안쪽을 따라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디테일과 청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어디를 가나 눈에 띄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쓰레기나 파편, 장애물이 전혀 없어 라이딩이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전했습니다. 네덜란드 자전거 도로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여주까지 이동했는데요. 여주는 쌀밥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체력적으로 조금 지쳐서 쌀밥을 파는 아무 곳이나 들어갔는데요. 반찬이 정말 끊임없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정을 위해 빨리 잠이 들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도시를 벗어나는 코스였거든요. 2일차 코스는 여주에서 시작해서 문경까지 내려가는 코스였는데요. 아스팔트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로만 달릴 수 있는 코스였어요. 심지어 오프로드 느낌이 나는 흙길도 있었어요.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내려서 점심을 먹는데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타는 자전거가 금액대가 싼 자전거는 아니니까 사실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긴장이 되었는데요. 저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아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자전거를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한국 분들은 마구 웃으시면서 저런 자전거, 한국에서 훔쳐가면 무조건 범인을 잡게 돼서 아무도 안 훔쳐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서에 가고 싶은 사람이나 자전거를 훔쳐가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실제로 보니까 한국은 CCTV가 어디든 있어서 도둑을 잡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자전거 자랑을 같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지 싶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채널이 대박나서 아저씨들이 타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주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저씨들은 혼자 온 거면 자기네들이 3명이니까 같이 달려가자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했어요. 여러분 더치페이라는 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온 말이거든요. 네덜란드는 효율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개인적이거든요. 업무용 폰과 개인용 폰이 무조건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한국 분들은 반대로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틀 차부터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자전거 도로에는 중간중간에 빨간색 인증 코스가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제가 그곳을 들렸다 갔다는 것을 간단하게 도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3일차는 문경에서 대구까지 가는 코스였는데요. 저는 이때부터 조금 벅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저씨들이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아저씨들은 거의 주크박스 같았어요.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물을 마실 때도 항상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뮤지컬의 민족 같더라고요. 한국은 어딜 가나 물과 산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한국 전국 일주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평지가 계속 이루어졌고 주변에는 산과 강이 계속해서 보였어요. 지나가면서 도남 서원이라는 곳을 봤는데 완전히 옛날 가옥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들한테 여쭤보니까 서원은 과거에 똑똑한 사람이 세워놓은 지방 학교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곳에서 인재를 키워서 서울로 올려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교육열이 참 강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로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도대체 걸어서 서울에 어떻게 갔을까 신기했어요. 대구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들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데리고 가셨어요. 그건 바로 막창이었는데요. 막창을 처음 먹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기름투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살아생전 처음 먹어본 맛이었어요. 지글지글 막창을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완벽하게 구워진 내장과 완벽한 양념의 조합은 진정한 요리의 걸작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의 분위기였습니다. 식당은 현지인들로 북적거렸고 이 독특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동료애와 기쁨을 나누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들은 내일도 달려야 돼서 술을 못 마시는 게 아쉽다고 하셨어요. 대신 부산에 가면 꼭 회의 소주를 먹자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4일차는 조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들도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었어요.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저씨들이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더라고요. 도로에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차가 다닐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의 시골 마을이나 고속도로에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요. 경광등만 있어서 자전거 헤드라이트에 의존해서 달려야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길래 전국 모든 도로에 가로등이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새삼 안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일차는 드디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산에 거의 다 와갔어요. 부산은 제2의 서울이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라고 했어요. 달리면 달릴수록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이동했으니까 저는 한국의 하늘, 산, 땅, 바다를 모두 경험한 거였어요. 아주 뿌듯했습니다. 전 세계 라이더 분들은 꼭 한국으로 오세요. 그리고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와 도시의 풍경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해안 도시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전 이런 도시는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해안 도시는 고층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유지하는 어부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낮은 건물들만 있고요. 하지만 부산은 놀라웠어요. 거의 미래도시 같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는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구조물인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영화나 사진으로만 보던 안드레아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자연과 현대 건축물이 어우러져 부산의 역동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풍경이었죠. 아저씨들은 고생했다고 하면서 회를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한국 부산에서 처음으로 회와 소주를 먹어본 것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어요. 한국 해산물 요리와 현지, 음주 문화의 세계로의 모험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저씨들은 부산에 왔으니까 대선을 마셔야 된다고 했어요. 와인이 맛이 다 다르듯이 한국 소주들도 맛이 다 다르대요. 부산에서는 대선을 마시고 서울에서는 처음처럼을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옆에 다른 아저씨 한 분은 참이슬이자 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셨어요. 저는 초밥만 먹어봤지 회를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왜 유럽에는 회를 파는 곳이 없을까요? 설렘과 호기심에 화로 한 마리를 집어들고 함께 제공되는 소스에 찍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하고 깨끗했으며 바다의 정수가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해산물과도 달랐고 한국에서 회가 별미로 꼽히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신선하고 담백함까지 있었어요. 호미와 함께 한국의 인기 주류인 소주를 소개받았습니다. 맑은 증류식 소주는 독특하고 약간 단맛이 나는데 해산물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습니다. 해산물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조합이었어요. 식사 내내 식당의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식사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건배를 하고 있었죠. 한국의 식사와 사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다면 오산이죠. 아저씨들은 한국의 술 문화가 있다면서 2차로 막걸리집에 데려갔어요. 동네파전 아세요? 전 제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채소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정말 미친 맛이었어요. 저는 파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몸이 힘드니까 술이 아주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저는 이후로 부산 관광을 하고 서울에 있다가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표를 2주 미뤘어요. 왜냐고요? 한국에 제주도라는 곳이 또 있대요. 제주도는 또 섬 하나를 바닷길을 따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흥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것들을 알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만났던 재환이한테 제주도로 같이 라이딩 가지 않겠냐고 먼저 연락했어요. 재환이는 자기도 제주도는 아직 가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기꺼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글까지 따로 쓰겠어요.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의 진전, 신뢰와 안전의 문화를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사연도 꼭 봐주실 거죠? 혹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안도감과 이질감을 함께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돌아와서 와 역시 집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데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패션의 본 고장이고 저는 이탈리아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의 저희 회사 브랜드의 입지가 너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3년 정도 한국에서 일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 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했죠. 저는 패션의 본고장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제가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나라고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정도였고 예전부터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빨리 연차를 채우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서울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패션 현장은 색다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스타일의 런웨이가 펼쳐져 있었죠. 서울에는 옷을 못 입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교육 수준에 대해 놀랐어요. 다들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저는 놀라서 사람들이 다 유학을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학이 아니라 다들 한국에서만 교육받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패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언어, 관습 등 모든 것이 새롭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기가 막힌 미식의 나라예요. 여러 가지 요리법을 사용하고 향신료를 사용하거든요. 한국 음식이 저는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탈리아에서 중식당이나 일식당을 찾기는 쉬워도 한식당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식당이 이탈리아에서는 비싸서 한국에서 한식을 처음 접해본 건데 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김밥, 닭갈비까지 저는 몰랐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한식 먹방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떡볶이랑 불닭볶음면을 먹는 걸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중 하나는 온돌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분들을 맨날 이걸 경험하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를 거예요. 온화한 이탈리아의 겨울과 달리 서울의 추위는 매서웠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태양의 나라라고 해서 온도가 그렇게까지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까지만 해도 이게 뭐야 하면서 추위를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실내 어느 공간을 가도 추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게 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온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켜기만 해도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불에 누워있으면 어디도 나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들어온 첫날 밤, 바닥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온기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온기를 넘어 안식처인 집의 온기와도 같은 따뜻함이었죠. 서울에 살면서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부터 사람들의 보행 방식까지 모든 것이 효율성과 속도에 맞춰져 있었죠. 테이크아웃 커피집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10분이면 모든 주문이 처리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한국에서 일하고 긴 휴가를 받아서 이탈리아에 갈 일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1년 만에 잠시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밀라노의 거리는 이제 더 느리고 덜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앨리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피우미치노 공항이 수없이 지나쳤던 익숙한 장소였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후 다시 찾은 피우미치노 공항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때 설레는 여행의 상징이었던 공항은 이제 한국에서 익숙해진 현대성과 효율성의 그림자처럼 다소 허름해 보였습니다.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던지 한때 귀향의 상징이었던 공항의 웅장함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빠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라는 답답함이 느껴졌거든요. 간신히 인파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중 공항 구석과 벤치에 눈에 띄지 않게 흩어져 있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맞다, 내가 이탈리아에 왔구나가 새삼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노숙자를 볼 일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노숙자를 마주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의 모습은 사랑했던 고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했어요. 왜 이탈리아는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 당연한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서울은 해결했는데 집에 가려고 종이 티켓을 끊는데 하필이면 티켓을 안 끊을 뻔했어요. 이탈리아는 아직 종이 티켓을 쓰거든요. 심지어 종이 티켓을 돈을 내고 끊어도 기계에 펀칭을 안 하면 무임승차가 되어버려서 티켓값이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다행히 티켓을 잘 끊고 지하철 내부로 들어왔어요. 내부로 들어와서도 목적지까지만 끊으면 되는 건지 환승 티켓까지 같이 끊어야 하는 건지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1년밖에 안 살았던 한국인데 말이에요. 이탈리아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계속 의심을 했어요. 지금 들어오는 차를 타는 게 맞나? 한국에서는 플랫폼만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열차를 타는지 의심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방향을 잘 보고 타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수없이 이용했던 이탈리아의 지하철 시스템이 이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긴장감을 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정거장 이름이 어쩐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잘못 탔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빠르게 내렸어요.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라인으로 환승해서 집에 갔어야 했거든요. 환승을 하는데 왜 밖으로 나가냐고요? 그냥 이탈리아의 지하철 시스템이 그래요. 2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을 하려면 계단을 올라가서 밖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진이 빠지더라고요. 한국이었다면 이런 실수는 사소한 불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노선을 쉽게 갈아탈 수 있었고 표지판과 안내 방송이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지하철의 미로 같은 네트워크에서 제 실수는 큰 좌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겪었던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스크린,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그리웠습니다. 이탈리아 지하철로 돌아가면 어두운 복도와 좁은 승강장이 밀실 공포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가 얼마나 한국 생활 방식에 적응해 왔는지, 그리고 익숙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 집에 들어서자 불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먼지와 때가 생활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전에는 의식조차 못했던 바닥의 먼지와 흙들이 집안을 더럽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는 집의 편안함, 발밑이 깨끗한 바닥의 느낌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크고 작은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과 습관, 심지어 안전지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내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에서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 신발을 벗고 생활해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다가 바닥에 차가움을 느끼고 어유 바로 취소했어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라 라디에이터를 쓰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때문에 얼굴이 건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바닥부터 온기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피로한 나머지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급하게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저는 서울에서처럼 익숙하게 회사 앞에 있는 커피집에 들어갔어요. 이건 매일 아침 루틴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앨리스는 커피숍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들은 빠르게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이탈리아 카페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커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리스타가 늘어나는 대기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바심이 밀려왔어요. 사실 회사에 늦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답답했습니다. 서울이었다면 길어봤자 10분이면 커피가 서빙되고 다 마셨을 텐데 말입니다.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한국의 효율성이 그리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커피가 늦게 나오는데도 카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따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홀로 바리스타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 바리스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푸치노를 건네주었습니다. 커피의 진한 풍미와 크리미한 질감을 음미하며 커피를 즐기려 했지만 이미 날린 시간만 계속 생각이 났어요. 퇴근하는 길에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보낸 짐이 우체국으로 반송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우체국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에 갔더니 다들 자기 일만 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약간 이상했지만 짐을 찾으러 왔다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직원이 찾아주겠다고 잠깐만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제 짐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일 끝나면 찾아주겠지 하고 40분 정도를 앉아있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직원에게 가서 택배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아 맞다 하더니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우체국에 가 있는 거래요. 본인들 착오라서 다시 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대요.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2주는 걸릴 거래요. 왜 2주냐 하니까 그냥 확신할 수 없어서 일단 2주라고 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 국제택배 보내지 마세요. 너무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흙 묻어 있는 것 같은 신발이 너무 신경 쓰이고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집안이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이탈리아에서만 살았다면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온기를 경험해 보니까 이탈리아의 난방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국에 언제 가나 그 시간만 기다려졌어요. 이상한 일이죠. 분명 처음 이탈리아를 떠날 때는 이탈리아로 돌아올 날만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끊임없이 한국만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익숙하고 편안했던 로마의 번화한 거리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어의 수다, 갓 구운 피자와 에스프레소의 향기 등 한때는 고향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던 감각적 경험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간의 주재원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앞길이 막막했어요.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한국 생활의 안락함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 카페의 빠른 서비스, 추운 겨울밤의 온돌의 따뜻함 등 서울의 효율성과 현대성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관습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고 싶은 존중과 청결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보일러를 켜고 신발을 벗고 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거지했어요. 바닥의 따뜻함, 깨끗함, 일처리 속도를 경험하니까 이제서야 진짜 휴식을 취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이 다 떨어진 게 생각나서 아침에 먹으려고 택배로 먹을거리를 시켜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집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생활이지 싶던데요. 엄마한테 혹시 우체국에서 택배 온 거 있냐니까 제가 이탈리아로 보냈던 택배는 아직도 우체국에 도착을 안 했대요. 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방법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외국으로 가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또한 물리적 편안함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조차 그립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단절감이 느껴졌거든요. 낯선 사람이 건네는 정중한 인사, 지나가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이 그립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맨날 한국 이야기만 해?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도 않고 장점이라고는 한 손도 다 못 꼽을 정도로 적은 나라가 뭐가 좋은 건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한국에 갈 거야. 야, 이 둘은 아주 두터운 사이의 룸메이트였습니다. 한국에 가겠다고 주장하는 쪽은 사쿠라, 언성을 높이는 쪽은 미나입니다. 미나와 사쿠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쿠라는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나리타 공항에 선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하늘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사쿠라가 제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여행 가방은 곧 떠날 여정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서울로 떠나고 저는 일본에 남았습니다.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쿠라, 글 쓴다고 약속해줘. 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미나,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모두 알려줄게. 사쿠라의 눈은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확신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포옹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쿠라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돌아서서 출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갈 수는 없었지만요. 사쿠라가 떠난 다음 날에도 사쿠라가 누워있던 침대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공허해졌습니다. 우리는 집을 공유하는 사이 이상이었어요. 야식을 나눠 먹는 것부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서로를 위로하는 것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해왔거든요. 이제 그녀와 관련해서 남은 것은 그녀가 입고 챙기지 못한 칫솔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칫솔은 보고만 있어도 그녀의 부재가 실감나게 해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앞으로의 일상들을 계획하고 서로를 위해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추억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멀리 떨어져 제가 전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첫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사쿠라의 손글씨가 편지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친절함,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설렘에 대해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생하게 그려진 그녀의 글을 읽으며 안도감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쿠라는 일본 아파트의 차가운 바닥과 다른 시스템의 한국 가정의 따뜻한 온돌 바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쿠라는 서울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혼자반 도쿄의 전철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저는 사쿠라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세계의 일부가 되어 멀어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쿠라의 설렘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쿠라가 돌아오던 날 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눴던 그 문 앞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을 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눈에 닿지 않았고 포옹도 망설여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녀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다로 적막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는 멀게만 느껴졌고 대답도 짧고 산만했습니다. 마치 떠났던 사쿠라가 돌아온 사쿠라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사쿠라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화는 항상 서울에서의 시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에 대해 애정과 그리움을 담아 이야기했고 종종 일본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서울에 남겨두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가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나도 보고 싶고 내가 느낀 것을 나도 느끼고 싶어. 사쿠라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릿속은 다가올 여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쿠라를 이해하고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쿠라가 보낸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한 조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렘과 궁금증으로 가득 찬 그녀의 편지는 저를 서울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들고 아파트 창가에 앉아 사쿠라가 살았을 삶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사쿠라는 북적이는 시장, 매콤한 한국 음식의 향기, 경복궁과 같은 장소의 역사적 아름다움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도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고 한강 너머로 지는 태양의 따스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부러움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쿠라는 모험과 발견으로 가득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익숙한 것들에 둘러싸여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사쿠라가 들려준 서울 이야기는 제가 너무 조심스럽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쿠라가 쓴 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소와 경험뿐만 아니라 그녀의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사쿠라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죠.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유마에게 여행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마는 즉시 동행했습니다. 미나, 가자. 서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한번 가보자. 유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뒤적이며 여행 블로그를 읽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설렘은 커져만 갔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사쿠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 어떤 식으로든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의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는 서울에서 사쿠라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로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설렘과 걱정 사이를 오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이었고 사쿠라를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 어쩌면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유마가 제 아파트에 도착했고 그녀의 활기찬 에너지와 미소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준비됐어, 미나. 그녀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들고 공항에 도착해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사쿠라와의 우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사쿠라를 위한 여행이었고 그녀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제 자신의 새로운 부분을 탐구하기 위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익숙한 일본의 풍경이 구름으로 바뀌고 서울의 드넓은 도시 풍경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쿠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쿠라의 편지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서울. 그러나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졌던 서울에 도착한 것이죠.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생기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도시의 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유마와 저는 무언의 동의를 표하며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여행의 시작이자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유마와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서울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완전히 매혹적인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낯선 향기와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도시 풍경은 현대 건축물과 역사적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도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 제가 익숙했던 도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청결함이었습니다. 사쿠라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혼잡한 도쿄의 거리와는 아주 비교되었습니다. 유마와 저는 첫날을 탐험으로 보냈습니다. 한국 역사의 웅장함이 도시와 어우러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책으로만 접해본 정원과 한옥을 실제로 보니 그 느낌이 또 새로웠습니다. 밤이 되자 저희는 상점의 밝은 불빛과 길거리 음식 냄새에 둘러싸인 활기찬 명동거리로 들어섰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또 다른 에너지로 활기를 띠는 도시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소와 친절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인내와 유머로 극복되었고 이 낯선 땅에서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하철에서 길을 찾으려던 중 한 노신사가 저희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영어 한마디 없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의 행동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을 경험하면서 사쿠라가 왜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아름다움이나 시스템의 효율성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 과거와 미래를 똑같이 열정적으로 포용하는 도시에 대한 소속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사쿠라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쿠라도 같은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꼈을지, 사람들에게서 같은 친절을 경험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마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저는 이 여행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문화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죠.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사쿠라가 왜 달라 보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서울을 경험하고 그 리듬에 맞춰 살면서 저는 세상의 광활함과 수많은 경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 박물관 방문은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격동의 역사, 고난과 승리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한 국가와 문화, 국민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끝나갈수록 저는 사쿠라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느꼈을 문화적 충격, 너무 좁고 답답해 보이는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어려웠을 사쿠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과 열망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문을 열어줬고 가능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마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아쉬움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를 매료시켰던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그곳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력에 대한 감사가 교차했습니다. 사쿠라를 다시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 사이에 생긴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념품과 추억뿐 아니라 친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사쿠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탐험, 자아의 발견, 우정의 깊어짐 등 그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 여행은 저에게 한국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나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풍요로움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사쿠라가 왜 일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나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활기차고 살아있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은 사쿠라에게, 그리고 지금 저에게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존재의 방식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도시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이해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우리 사이에 생긴 간극을 메워주었고 우리를 다시 친밀감과 상호 존중의 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쿠라와 저는 사쿠라의 미래 계획과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녀의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도시의 거리와 골목에서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쿠라에게 서울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그녀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여정은 제게도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제 자신의 인식에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신감과 세상을 더 많이 탐험하고 인생이 제공하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죠.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서울과 그 문화를 더 많이 탐험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일본의 아파트에 앉아 나리타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를 시작으로 서울 거리로 향했던 여정을 떠올려 봅니다. 우정과 이해, 그리고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사쿠라가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우정은 거리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인 이 이야기는 인생과 우정,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가르쳐준 서울에 대한 깊은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물리적인 국경뿐만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르쳐준 서울은 언제나 제 여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